여기 산업 스파이 문제를 세계의 경제 발전을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는 한 중국 유학생이 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한 학생이 정면으로 반박하자 아무 말도 못하고 교실에는 박수갈채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쿠스 밀러라고 합니다. 독일 베를린 출신으로 현재 하버드 대학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저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슈투트가르트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우리 가족은 3대째 자동차 산업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벤츠에서 40년 넘게 근무하시면서 엔진 설계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기셨죠. 아버지도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벤츠에 입사하셔서 현재 전기차 개발팀의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세요. 어릴 적부터 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주말이면 할아버지의 차고에서 함께 오래된 벤츠 모델을 수리하곤 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항상 마르쿠스, 진정한 엔지니어는 손끝으로 기계의 숨결을 느낄 수 있어야 해 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도구를 다루었답니다. 아버지와는 주로 최신 기술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전기차,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등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곤 했죠. 아버지께서는 늘 마르쿠스, 미래의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거대한 컴퓨터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게 되었답니다. 청소년 시절, 저는 이미 전자공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방과 후에는 학교 로봇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직접 회로를 설계하고 프로그래밍을 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죠. 그때 만든 자율주행 모형 자동차로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을 때의 기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저는 큰 고민에 빠졌어요. 독일의 명문 대학들도 좋았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을 배우고 싶다는 열망이 컸거든요. 결국 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미국 유학을 결심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버드에서의 생활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세계를 보는 시야가 넓어졌죠. 특히 전자공학과에서 배우는 최첨단 기술들은 제 호기심을 자극했답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직접 배우고 실습하면서 미래의 무한한 가능성을 느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흥미를 느낀 분야는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야말로 현대기술의 심장이자 두뇌라고 할 수 있죠. 자동차, 스마트폰, 컴퓨터 등 우리 일상의 모든 전자기기에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잖아요. 특히 자율주행차의 발전과 함께 차량용, 반도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 가족의 배경과도 맞닿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2학년 때부터는 반도체 설계 수업을 집중적으로 들었어요. 복잡한 회로도를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일은 굉장히 힘들었지만 동시에 매력적이었죠. 밤을 새워가며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성취감이 밀려왔답니다.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반도체 제조 공정에 대해서도 깊이 공부했어요. 클린룸에서 직접 웨이퍼를 다루어 보고 포토리소그래피 공정을 경험해보면서 나노 단위의 세계에 대한 경외감을 느꼈죠. 반도체 한 칩 안에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간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어요. 3학년 때는 여름 방학을 이용해 독일의 반도체 기업 인피니언에서 인턴십을 했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자동차용 전력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 반도체의 효율을 높이는 연구였죠. 이 경험을 통해 제가 꿈꾸던 자동차 산업과 반도체 기술의 결합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와서는 더욱 열정적으로 공부에 매진했어요. 교수님들과 함께 최신 반도체 기술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에도 참여했죠. 특히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연구가 매우 흥미로웠어요. 뇌의 뉴런을 모방한 뉴로모픽 칩이 미래의 자율주행차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답니다. 이렇게 반도체에 푹 빠져 지내다 보니 어느새 졸업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제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할지, 어떤 분야에 더 집중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배운 첨단 기술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열정입니다. 그러던 중 제가 이번 학기에 하버드에서 경험한 특별한 수업이 제 가까운 미래의 향방을 결정짓게 되었습니다. 4학년 1학기. 저는 글로벌 기술산업과 국제법이라는 심화 과목을 수강했습니다. 이 수업은 전자공학과와 로스쿨이 공동으로 개설한 과목으로 기술산업의 국제적 이슈들을 다루는 수업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흥미로울 것 같아 신청했는데 이 수업이 제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몰랐죠. 수업은 매주 다른 주제로 진행되었어요. 특허 분쟁, 기술 표준 전쟁,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뤄졌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글로벌 기술 유출과 산업 스파이 파트였습니다. 강의가 시작되자
제임스 브라운 교수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1세기의 새로운 전쟁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총과 탱크 대신 정보와 기술이 무기가 되는 전쟁 말이죠. 교수님은 먼저 산업 스파이의 역사부터 설명해 주셨어요. 18세기 영국의 섬유 기술을 훔치려 했던 프랑스의 시도부터 시작해서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첨단 기술 경쟁까지 다양한 사례를 소개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상황은 과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특히 중국의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기술 탈취 시도는 전 세계 기술 기업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교수님은 최근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하나씩 소개해 주셨어요. 첫 번째로 소개된 것은 지희 항공 사건이었습니다. 2018년 쉬엔준이라는 중국 정보요원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으로 5년 동안 지희 항공의 직원들과 접촉하며 기술 정보를 빼내려 했죠.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접근 방식입니다. 그는 단순히 돈을 제시하거나 협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학술 교류를 가장해 엔지니어들과 친분을 쌓았고 중국 대학에서의 강연을 제안하는 등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교수님은 AMAT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AMAT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최근 이 회사는 중국계 기업인 메슨과 소송 중에 있어요. AMAT 측 주장에 따르면 원래 미국 기업이었던 메슨이 중국 투자회사에 인수된 후 AMAT의 전직 직원 17명을 채용해 핵심 기술을 빼내려 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기술 유출이 아닌 국가 차원의 조직적인 기술 탈취 시도로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교수님은 ASML 사건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ASML은 네덜란드의 기업으로 세계 최고의 극자 외선 리소그래피 장비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 장비는 최첨단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이에요. 2019년 ASML은 자사의 중국 직원들이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점은 유출된 정보가 중국의 국영 기업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례들을 듣고 나니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례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째, 기술 유출의 대상이 단순히 제품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조 공정, 연구 데이터, 심지어 실패한 실험 결과까지도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둘째, 유출 방식이 매우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이버 공격, 합법적인 기업 인수, 인재 스카우트 등 다양한 방식이 동원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교수님은 이런 상황이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이런 기술 유출 문제는 단순한 기업 간의 분쟁을 넘어 국가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화웨이에 대한 제재 등이 모두 이 문제와 연관되어 있죠. 앞으로 글로벌 기술 기업들은 이런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각국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제가 그동안 순수하게 기술적인 측면만 생각했던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복잡한 국제관계와 얽혀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거든요. 동시에 이런 지식이 제 미래의 커리어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강의가 거의 끝나갈 무렵 교수님께서 질문을 받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앞줄에 앉아있던 중국인 유학생 리밍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사례들은 모두 중국 기업이나 중국인들이 기술을 훔쳤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너무 편향된 시각 아닌가요? 기술 교류나 정당한 경쟁으로 볼 수는 없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리밍. 하지만 우리가 다룬 사례들은 단순한 기술 교류나 정당한 경쟁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 지희 항공 사건의 경우 중국 정보기관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었죠. 하지만 교수님, 그건 미국 정부의 주장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리밍. 당신의 의문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미국 법정에서 철저히 조사되고 판결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법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그렇다 해도 이런 기술 획득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한 과정 아닌가요? 역사적으로 봐도 많은 나라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 발전해왔잖아요. 이 말에 교실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리밍. 당신의 주장은 매우 위험합니다. 불법적인 기술 탈취를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중국은 이제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기술 강국인 중국이 이런 방식으로 기술을 획득하려 든다는 것 자체가 문제죠. 하지만 교수님, 서구 국가들의 기술 보호주의가 더 큰 문제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기술을 독점하려 든다면 글로벌 기술 발전이 저해되지 않을까요? 리밍. 기술 보호와 기술 독점은 다른 문제입니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획득한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당연한 권리예요. 이는 혁신을 장려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때 갑자기 교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한국인 유학생 김재현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재현. 어떤 의견인가요? 저는 우리나라 삼성전자의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삼성의 반도체 핵심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려던 것이 적발된 사건이 있었어요. 당시 중국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제시하며 우리 엔지니어들을 빼가려고 했죠.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김재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는 큰 충격에 빠졌어요. 국가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갈 뻔했으니까요. 이런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는 단순한 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봐요. 리밍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그게 어떻게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나요? 그냥 기업들끼리의 일 아닌가요? 리밍군. 반도체는 단순한 상품이 아닙니다. 국가의 모든 산업과 인프라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이에요. 이런 기술이 불법적으로 유출된다면 그 국가의 경제와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한국 같은 작은 나라가 중국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경제 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교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리밍의 말이 너무 무례하게 들렸나 봐요. 리밍군, 국가의 크기와 경제 규모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건 위험해요. 기술력과 혁신 능력이 더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래봤자 언젠가는 우리가 다 따라잡을 텐데요.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어요. 이 말에 교수님이 개입하셨어요. 리밍, 그런 식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객관적인 사실과 법적, 윤리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국가적 자존심은 배제해야 합니다. 리밍은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을 보니 여전히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리밍의 거만한 발언 이후 교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습니다. 그때 김재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었죠. 리밍군, 당신의 발언은 너무나 무례하고 근거 없는 말입니다.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요? 경제 규모로만 세계를 판단하시나요?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재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자신감이 교실 전체를 압도했어요. 첫째,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인구나 국토 면적 대비 경제 규모를 따져보면 세계 최고 수준이죠. 둘째, 반도체, 조선, 자동차, 배터리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우리는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어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는 압도적 1위죠. 리밍이 뭐라고 반박하려 했지만 김재현은 그 기세를 꺾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전반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나요? 청년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죠.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우리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기술 혁신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교실 전체가 김재현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리밍은 당황한 듯 했지만 여전히 반박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GDP가 김재현이 리밍의 말을 자르고 나섰어요. GDP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1인당 GDP를 보세요. 한국이 중국의 3배 이상입니다. 삶의 질, 기술 혁신 능력,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그리고 리밍군, 중국의 역사적 트라우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리밍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역사적 트라우마라뇨? 네. 1920년대 군벌 전쟁, 일본의 침략, 국공내전 등을 거치면서 중국이 겪은 혼란과 고통 말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현재 중국의 공격적인 대외 정책의 근원이 되고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거나 기술을 훔치는 것이 정당화될 순 없죠. 김재현의 말에 교실 전체가 숨죽인 채 경청했어요. 그의 분석이 너무나 날카롭고 정확했거든요. 더 나아가 중국의 현재 국제관계를 보세요.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거의 다 악화일로에 있지 않나요? 남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 인도와의 국경 분쟁, 그리고 한국, 일본과의 갈등까지, 심지어 러시아를 제외하면 우호적인 나라를 찾기 힘들 정도예요. 리밍이 반박하려 했지만 김재현은 멈추지 않았어요. 게다가 코로나 대응은 어떻습니까? 초기 은폐로 전 세계에 피해를 끼치고도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없었죠. 오히려 자국의 체제 우월성을 선전하는데 급급했고요. 이런 행태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이미지를 얼마나 실추시켰는지 아세요? 김재현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지막 일격을 날렸어요. 리밍군, 돈만 있으면 다 살 수 있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왜 중국은 아직도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나요? 왜 자국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나요? 기술은 단순히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국가의 혁신 능력, 교육 시스템, 기업 문화,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 능력이 총체적으로 결합된 결과물이에요. 교실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리밍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재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서로 존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공정한 경쟁과 국제 규범에 준수해요. 중국이 진정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고 싶다면 먼저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겁니다. 그 말을 끝으로 김재현이 자리에 앉자 교실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심지어 교수님까지도 감탄의 표정을 감추지 못하셨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술 유출과 산업 스파이 문제는 단순히 기업이나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이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기술 발전과 국제관계, 그리고 윤리적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특히 김재현의 말을 듣고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것 같아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과연 한국은 어떻게 그런 첨단 기술을 보유하게 된 걸까? 그들의 기술 발전 과정과 혁신 전략은 무엇일까? 이런 궁금증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이 경험은 제가 세상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단순히 경제 규모나 인구로만 국가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달았거든요. 앞으로 제 미래를 설계할 때 이런 깨달음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새로운 가능성의 땅으로 보이기 시작했답니다. 이는 곧 제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그날의 뜨거웠던 토론 이후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졌죠. 도서관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며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죠. 또한 삼성이 최첨단 3나노 공정을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다는 뉴스를 보고 그들의 기술력에 감탄했어요. 그러다 문득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대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전기차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즉시 관심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 가족의 배경이 자동차 산업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현대차의 전기차 플랫폼 eGMP에 대해 알아보면서 제가 어릴 때 아버지께서 설명해 주셨던 자동차 기술들이 떠올랐어요. 현대차가 개발한 800V 고전압 시스템과 초고속 충전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더 찾아보니 현대차 그룹이 자율주행, 수소연료전지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는 제가 평소 관심 있던 첨단 기술들과도 맞닿아 있어서 더욱 흥미로웠죠. 한국의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을 조사하면서 저는 이 나라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에 점점 더 매료되어 갔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내 미래의 커리어가 이 나라와 연결될 수도 있겠다. 한국에 대해 알아갈수록 이 나라의 기술력과 혁신 정신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 기업들의 모습은 제게 큰 영감을 주었어요. 특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3나노 공정 양산, GAA 기술 도입 등 최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모습을 보며 이곳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원래 저는 졸업 후 마이크론이나 TSMC에서 인턴십을 할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계획을 다시 생각해보고 있죠. 대신 삼성전자의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에요. 언어와 문화의 장벽도 있고 가족과 멀리 떨어져 지내야 한다는 부담도 있죠. 하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대감이 그 모든 걱정을 압도합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단순한 직장 경험 이상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시각을 넓히는 기회가 될 테니까요. 게다가 한국의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 그리고 열정적인 업무 문화는 제 커리어 초기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일의 자동차 산업에 혁신을 가져오는 것이죠. 양국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꿈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도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된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밀러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한국에 대한 자긍심이 차오르는 감동적인 이야기였는데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독일 유학생 밀러 씨의 말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